세계 최고의 화가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이런 어수선한 과정을 통해 결국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니콜라 테슬라, 칸트와 다윈부터 아리스토텔레스, 니체와 해밍웨이, 그리고 스티브 잡스, 마이클 잭슨까지 창의력하면 떠오른 수많은 인물들, 완벽이란 단어 속에서 살았을 것 같던 이들은 사실 확신 속에서 나아간 게 아니라 불확실성과 어수선함 속에서 나아갔습니다. 그럼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특성들이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완벽한 대답을 던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스콧 베리 카우프만과 캐롤린 그레고어, 캠브리지와 예일 대학의 심리학자와 정신 신경과학 저널리스트의 완벽한 만남은 무려 참고 문헌만 50페이지를 넘고 로버트 그린, 애덤 그랜트, 그리고 라이언 홀리데이 등 세계적 작가들은 천재 보고서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들의 연구 결과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토머스 에디슨은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천재들에게조차 창의적 과정은 어수선한 작업이다. 즉, 어수선한 마음에서 시작한 사람들의 여정,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천재로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게 생각하는 그들은 사실 계획적이기보다는 혼란스럽고 순차적이기보다는 즉흥적으로 나아갔어요. 창의적인 천재가 끊임없이 위대한 작품을 내놓을 것이라는 통념은 잘못됐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번 영상에선 창의성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천재 보고서 속 10가지 천재들의 특징 중 3가지를 살펴보며 나에게서 사라진 줄만 알았던 내면의 창의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간단한 방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앞서 저자가 말한 것을 토대로 일반적인 일상을 돌아보자면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시작할 때 그리고 시작하고서 느끼는 어수선함, 심지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일종의 의심과 불확실한 감정들이 나만이 아니라 천재들도 느끼는 공통점이라면 아마 우리의 내면에도 창의성과 천재성은 존재하고 그 부분을 깨우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하게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설이 아닌 사실이라며 스콧은 이렇게 덧붙였죠. 우리는 모두 어떤 면에서 창의성을 타고납니다. 그렇기에 천재 보고서에서는 창의성을 습관이자 생활 방식, 세계와 관계를 맺는 10가지 방식을 기점으로 써내려갔어요. 창의력을 발휘하려면 배우고 기억하는 능력들을 포함한 기술들을 균형 있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한 스콧, 첫 번째로 나눌 천재들의 특징은 바로 상상놀이입니다. 쉽게 말해 천재들, 높은 창의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하려는 일에 대해 하나의 놀이처럼 접근을 하게 됩니다. 어른들도 꿈꾸고 놀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스콧이 남긴 말처럼 놀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죠. 1년 동안의 대화보다 1시간의 놀이를 통해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실은 장 피아제, 프로이트, 에릭 에리슨처럼 가장 영향력 있는 심리학자들도 언급한 부분입니다. 동시에 창의력과 천재성을 끌어올리는 가장 쉬운 접근법이기도 하죠. 저자는 그 방법을 설명합니다. 성인들도 아이 같은 놀이 감각을 키우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서 진지함과 재미, 즐거움을 균형 있게 맞추는 법을 알죠. 놀이하듯 일하는 방식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궁리할 때 가볍고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고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고갈되지 않고 오랜 시간 계속 일할 수 있는 동력을 부여합니다. 창의적인 일에는 진지해야 할 순간과 놀이처럼 즐겨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최고의 성과는 진지한 노력과 편안한 느긋함이 결합될 때 나오죠.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기 때문에 놀이를 멈추는 것이 아니다. 놀이를 멈추기 때문에 늙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놀이 감각을 성인의 삶에 다시 불어넣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실험에서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집단에는 그날 강의가 취소되었다고 상상하고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7살이라고 상상하라고 요구했죠.
자신을 신난 아이로 상상한 학생들은 이후에 사고 시험에서 더 창의적인 응답을 제시했어요. 즉, 장난기 어린 호기심은 전통적 사고방식을 벗어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놀이하는 아이는 진정한 창작자입니다. 천재들의 두 번째 특징은 공상입니다. 카를 융은 이런 명언을 남겼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눈이 밝아질 것이다. 외부를 바라보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내부를 바라보는 사람은 깨어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공상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알 수 있는 매우 소중한 도구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원들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47%를 마음 방랑에 할애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부정적인 사실로만 받아들이고 있죠. 하지만 창의적인 사고가 부화하는 과정을 보니 마음이 정처 없이 헤매고 있을 때 난데없이 최고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그런 경험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언뜻 게을러 보일 수 있지만 마음 방랑 행위는 보통 무심한 상태와는 달라요. 연구에 따르면 마음 방랑적 사고가 부화되는 시기는 창의적인 사고의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강한 집중력과 창의력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나 과제를 하게 된다면 매 시간 5분 정도 공상 시간을 갖고 이것이 아이디어나 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세요. 휴식 동안 마음이 자유롭게 떠돌 수 있도록 산책, 낙서, 청소와 같이 단순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멍 때리며 보내는 시간인 공상을 창의적 사고가 깨어나는 시간으로 생각하라는 스콧.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가 꾼 꿈속에서 살게 된다는 말처럼 우리가 멍하게 보내는 시간들은 사실 창의력의 부화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마치 아이디어가 숙성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라고도 표현했죠. 그리고 스콧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 세계 무려 79%의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든 경험이 있다는 한 가지 창의력 부화 연습법을 나눕니다. 그리고 꽉 막힌 아이디어를 뚫어내는 그 방법은 바로 샤워기를 들고 그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스콧은 세계 최대 샤워기 헤드 공급업체 한스 그로에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거의 80%의 사람들이 샤워를 하는 중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린 적이 있다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샤워가 하나의 신성한 소통 방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확한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면한 과제에서 주의를 돌릴 때 그동안 놓쳤던 연결고리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런 아하의 순간은 대개 치열하게 집중했던 마음을 쉬게 하고 생각을 비판적 사고에 제약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풀어놓을 때 찾아옵니다. 즉 샤워, 산책 등은 부화의 장소가 되는 거죠. 일상생활 속 자극과 산만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 우리는 이때 일상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다른 관점을 얻는 것과 사물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거리감을 들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창의적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개인적인 샤워기 헤드를 찾으세요. 해변 산책, 시골길 드라이브, 조용한 서재 등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풀어줄 공간을 찾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많은 천재들이 아이디어를 부화한 시작점입니다. 세계적 작가이자 감독인 우디 앨런은 영감을 얻기 위해 1시간 가까이 샤워를 했고 니체, 프로이트, 칸트, 찰스 다윈 등 철학자들과 사상가들부터 니콜라 테슬라, 베토벤과 해밍웨이, 발명가와 아티스트들까지 그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산책을 했습니다. 괴테는 이렇게 표현했죠. 인간은 사회 속에서 가르침을 받고 오직 고독 속에서 영감을 얻는다. 즉 마음이 편안히 머무를 공간을 찾아보세요. 스콧과 캐롤린이 나눈 천재보고서 세 번째 특징, 역경. 스콧은 천재들이 역경을 유익한 기회로 바꿨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겐 무의미해 보이는 고통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즉 예술가들에게 창의성은 시련을 기회로 바꾸는 행위인 경우가 많죠.
살아오면서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말처럼 이 표현은 인간 심리의 근본적인 진실인 극단적인 역경 속에서 우리의 힘이 드러난다는 하나의 진실을 표현하기 위한 글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행동을 가로막는 것이 그 행동을 진척시킨다. 길을 막는 장애물이 길이 된다. 이런 말을 후세에 남겼고 불교 전통에는 연꽃은 진흙에서 핀다. 이런 은유가 있죠. 즉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더 창의적으로 만듭니다. 상실에서 창의적인 무언가를 얻는 거죠. 역경을 겪는 사람들은 창의적인 배출구를 추구할 가능성이 더 크고 비극은 온갖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피치 못할 일들과 상처들이 가져오는 충격들은 그 일이 없었다면 절대 고민하지 않았을 그런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즉 심리적 지지는 이해, 의사결정, 그리고 의미 부여의 길잡이였던 구조를 격렬하게 흔들고 위협하고 산산이 부숩니다. 그리고 지진 후 파괴된 도시의 물리적 재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인지 과정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창의적인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되니까요. 한 연구자는 이런 명언을 남겼죠. 틀에서 벗어난 사고는 틀이 약간 손상되어 있을 때 더 쉬워질지도 모른다. 물론 훌륭한 예술가, 천재가 되기 위해 비극을 쫓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인생관에 도전을 던지는 책, 매일 명상을 하거나 자연과 교감하는 것, 다른 배경이나 관심사를 가진 사람과 친구가 되며 전에는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의 여행을 해보세요. 삶에서 좋든 나쁘든 모든 순간을 의미와 영감, 동기부여의 원천으로 삼는 겁니다.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실패를 각오해 보세요. 창의성은 위험을 감수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창의성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 속 스콧과 캐롤린의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사실 10가지 특징 중 상상놀이, 공상, 역경 이 3가지를 다루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두가 항상 해왔었던 특징이며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가 피하려고만 하는 혹은 사회가 나쁜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상상은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거라며 눈앞의 현실을 살아가라는 조언, 멍 때리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게으름이라는 부정적 이름표를 붙이며 더 많은 일을 주고 역경을 피하기 위해서 까치발을 들고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오늘을 조심스럽게 보냅니다. 하지만 그런 삶 속에서 실증을 느끼는 이유는 아마 아직 당신의 내면에 창의력과 천재성이 꿈틀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닐까요? 수많은 천재들도 자신이 가는 길이 도무지 어디인지 몰랐고 불확실성과 어수선함 속에서 목적지에 다다랐다는 스콧의 말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할 출발점에서 망설이고 있는 많은 분들께 힘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자신 안에 혼돈을 품고 있어야 한다. 그의 말처럼 창의력은 혼돈에서 깨어나며 세상이 짜놓은 틀에서 따라가던 우리가 조금씩, 아니 한 발자국씩 멀어져 갈 때 자연스레 생기는 거리와 틈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이번 영상 천재 보고서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내면 속 그리고 주변 누군가에 다 사회적 통념과 틀에서 다른 길을 가는 비수능주의자들을 깨워줬길 바랍니다. 아무 일 없이 고요하던 물의 흐름에 기포가 생기며 끓어오르는 시점, 아무렇지 않게 부풀어 오르던 풍선이 어느 순간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바로 그 시점, 이런 임계점들을 티핑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마법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찰나의 순간들, 하지만 과학적으로 정확한 숫자를 찾은 우리에게 이러한 임계점들은 더 이상 신기하지 않죠. 하지만 작은 움직임이 큰 차이를 만드는 티핑 포인트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질병과 사회적 전염, 그리고 인식이나 사고의 전환 등 일상 속 모든 부분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도 가까이에 들어서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갑작스런 변화 앞 어리둥절하면서 이렇게 말해버리곤 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하지만 과연 이 말이 진실일까요?
혹시나 우리가 그 정확한 임계점을 찾지 못했기에 얼버무리고 책임감을 회피하려 뱉는 거짓말은 아닐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한 남자는 사회 속 전염의 임계점을 글로 써내려갔고, 티핑 포인트라는 이 책은 모두가 숨어있던 큰 그림자를 거쳐내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신을 둘러싼 세상을 보세요. 움직일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곳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지점을 약간만 밀면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만 밀어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면 어디를 그리고 언제 밀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당연스럽게도 진정한 힘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그 남자 이름은 말콤 글래드웰. 이후에도 그는 수많은 베스트셀러들을 연달아 써내려가며 모두가 가진 고정 인식을 부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콤이 첫 문장을 눌러쓰고서 25년이 지난 지금, 그는 자신의 글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도구가 도리어 우리를 해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티핑 포인트의 복수라고 생각해요. 이번 영상에선 말콤 글래드웰의 새로운 저서 티핑 포인트의 설계자들에 공개된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어버린 세상에서 임계점이 의도적으로 조작되는 방식과 그 과정을 돌아보는 인사이트,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 이 마법의 순간을 이용해 성공을 이끄는 간단한 사고 방식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말콤은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임계점은 수세대 동안 한결같아서 바뀌지 않을 듯하던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른 것으로 변하는 경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임계점에 뜻하지 않게 이르기도 하며 이를 우연히 마주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전염병은 자체의 줄기찬 전염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임계점에 이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글을 통해서 임계점이 의도적으로 조작되는 방식을 나누고 싶었어요. 이 세상에는 전염성 행동의 경로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말한 말콤 글래드웰, 그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시작점이자 몇 가지 수수께끼 같은 사건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존 웬버그가 발견한 소지역 편차. 쉽게 말해 같은 지역에 속한 사람들은 마치 모두가 전염성을 가진 것처럼 특정 생각과 성향들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사람을 바꾼다라는 말처럼 말이죠. 이 부분을 증명하는 사실들로는 15년 동안 바뀌지 않던 심장 전문의들의 처방과 시술의 결정들이 지역이 바뀌자마자 즉각적으로 변화한 기록부터 미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약물 과용 전염 사태, 심지어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백신 회의론까지 인간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사고방식과 관념의 변화가 지역의 변화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게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말콤이 언급한 두 번째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너무 놀라웠던 매직 서드입니다. 그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죠. 저는 분명히 정확한 임계점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회학자였던 로자베스 모스켄터는 한 가지 의문으로서 정답에 다가갔어요. 한 집단에서 특정 범주에 속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야 해당 범주의 견본에서 온전한 구성원으로 지위가 바뀔까? 실제로 당신이 어떤 집단에서 특정 유형에 속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한 명의 개인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이루고 싶어하는 인간의 상호작용 법칙의 순간과 어떤 사항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정확한 티핑 포인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마법은 4분의 1과 3분의 1 사이에 어딘가 존재해요. 저는 이 구간을 매직 서드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임계점이 만들어지는 순간을 매직 서드라고 말한 말콤 글래드웰, 실제로 외부자가 내부자로 인정되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에서부터 소수의 사람들이 집단을 구성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까지 이 모든 보편적 변화가 매직 서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인식과 집단 역학에서도 이 부분이 증명됐어요. 말콤은 한 가지 사회적 합의 연구를 인용했습니다. 2명씩 15쌍, 총 30명의 사람들이 사진 속 인물의 이름을 맞춰보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무작위로 선택된 사진 속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 모두가 합의를 하고 같은 이름을 말한 순간은 역시나 매직 서드 15차가 되었을 때였고, 실험자들이 50명 그리고 100명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매직 서드에 들어간 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부분을 역이용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얼만큼의 변화 혹은 청개구리들이 필요할까요? 이 실험에서 그 답변은 바로 매직 쿼터 25%의 청개구리들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어떤 집단이든 구성원의 25%만 새로운 사실을 밀기 시작하면 나머지 구성원은 재빨리 포기하고 그들에게 합류합니다. 이런 변화는 점진적이지 않아요. 청개구리 비율이 20%일 때 일부 전향자가 나오고, 22%일 때 약간 더 나오고, 25%일 때 모두가 전향하는 게 아니죠. 청개구리 비율이 25%가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한순간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에 대해 생각해보면 임계점 바로 아래에서는 한두 명만 더 넣으면 임계점에 이른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100명의 실험자들 중 25명이 청개구리 내부 조작에 가담하게 되는 순간 나머지 75%의 사람들도 청개구리들의 의견에 완벽하게 합의하는 티핑 포인트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티핑 포인트의 복수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부분을 이미 꿰뚫고 있는 사람들 혹은 집단들은 자신들의 이득과 통제권을 위해서 집단의 비율을 의도적으로 유지하고 있죠. 기득권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인이 아닌 외부인의 비율을 마법의 비율보다 더 작게 조율합니다. 정치계, 심지어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 비율에서도 말이죠. 소수의 사람들이 일어서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그렇게 대중문화라는 상층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말콤이 제시한 마지막 세 번째 티핑 포인트의 발단은 바로 극소수의 법칙 혹은 슈퍼 전파자입니다. 그는 수많은 예시를 들었죠. 30만 명에게 전염된 코로나19 변종 감염은 아마도 한 사람이 유발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미국 최악의 마약성 진통제 사태인 오피오이드 전염은 세 겹의 종이 처방전이 잠시 막았었지만 단 상위 1%의 의사들이 오피오이드 전체 처방용량의 49%를 차지하며 그 상층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10% 정도의 차량들이 자동차 대기오염의 절반 이상을 초래하죠. 심지어 홀로코스트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린 건 1978년 방영된 4시간짜리 TV 프로그램 때문이었습니다. 즉, 문제가 모두의 탓이라는 입장에서 소수의 탓이라는 입장으로 옮겨가기는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전염에는 분명한 규칙과 경계가 있어요. 또한 전염은 상층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상층을 만드는 것은 언제나 우리입니다. 그 임계점이 언제 어디서 나타나는지 우리는 충분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상층을 주도하며 그들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전염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도구는 테이블 위에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부도덕한 사람이 그 도구를 갖고 휘두르도록 놔둘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그걸 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남긴 말콤 글래드웰, 사람들은 수수께끼 같은 임계점 너머에 있는 집단과 임계점 바로 아래에 있는 집단에서 각각 다른 사고와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마법의 지점을 아는 순간 누군가는 이 부분을 이용하며 이득을 취하겠지만, 지점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함정에 빠져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당하고 말죠. 이번 영상 속 말콤 글래드웰의 인사이트는 비단 통계, 사회적 이슈나 전염뿐만 아닌 우리의 삶에서도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지역 편차를 이용해서 바뀌지 않던 삶을 지내는 지역을 넓히고 옮겨가거나 주변 사람들을 바꿔가며 자연스럽게, 아니 한순간에 바뀌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을 테고, 두 번째 매직 서드는 내가 정해놓은 목표로 나아가며 모든 도전을 수치화해서 나아가거나 함께 나아가는 소집단을 만들어서 의미 있는 변화를 주도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이 믿는 주장에 반대하는 청개구리들을 모아 함께 나아간다면 그 목소리는 더 강하게 들리고 더 효과적으로 새로운 인식을 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승리를 향해 점차 가까이 다가가고 있더라도 동시에 사람들은 패배하고 있다고 느낀다. 상층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용히 상층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처럼 정확한 임계점을 알기 전까지는 내가 어디까지 노력해야 하는지 모른 채로 불안과 심리적 압박감에서 나아갔었다면 이제 게임은 완전한 변화를 마주했습니다. 매직서들을 아는 사람들에게 성공은 불현듯 찾아오는 소중한 기적이 아니라 당연스레 매일 마주하는 동쪽 하늘의 일출과 같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소수의 법칙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스토리를 전하는 사례를 만들면 이 세상은 생각보다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미디어의 힘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할지를 말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말콤 글래드웰이 남긴 이 경고에서도 알 수 있듯 이미 큰 힘과 대중의 인식은 이렇게 티핑 포인트의 복수로서 만연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임계점 바로 아래에서 세상의 중심이 바뀔 가장 약한 것을 공략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이번 영상을 접하신 여러분들은 준비 없이 지속적으로 마주치던 변화의 신호를 미리 감지하고 준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런 변화의 신호를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말콤의 인사이트가 어떻게 들리셨나요? 이번 영상 속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앞으로 터닝포인트라는 이 채널과 영상 속에서 전하는 메시지들로 하나의 티핑 포인트, 임계점을 만들어 소수의 목소리를 전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청개구리들의 시작점이 되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